우리 3.3절에서는 SK Learn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주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아이리스, 그 다음에 디지트라는 그 필기 숫자, 그 다음 LFW라는 그 사람들 얼굴, 그 다음에 20 뉴스 그룹에서 텍스트 데이터 이런 것도 살펴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3.4절부터 계속 하는데 이제 특징 추출과 표현이에요. 가령 그 필기 숫자 샘플이 주어졌을 때 그 특징을 어떤 특징을 추출할 건지, 그다음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기계학습의 전형적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그 과일 등급 분류 때 살펴본 것처럼 일단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샘플에서 특징을 추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추출이 되면 그 모델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모델링은 fit라는 함수로 했고 예측은 predict라는 함수로 했죠. 이제 특징은 분별력이 좋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부류를 잘 분간을 해줄 수 있는 데이터, 그 정보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직관적으로 분별력 높은 특징을 사용을 해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가령 여기 이제 텀블러가 있다고 그러면 그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이런 특징은 사용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두 텀블러가 뚜껑이 둘 다 있죠. 그러니까 그 특징은 분별력이 없어요. 글씨의 방향, 이것은 분별력이 있죠. 왜 그러냐면 왼쪽 텀블러는 수평 방향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텀블러는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텀블러를 구별해주는 그런 분별력이 있죠. 아마도 이 두 개의 특징 같은 경우는 그 손잡이 유무가 높은 분별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쓰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그 저 선반에 두 개의 텀블러가 있을 때 이 텀블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면 저기 손잡이 없는 텀블러 그것 좀 내려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도 분별력이 높은 특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령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꽃잎의 너비 길이, 그 다음에 꽃받침의 너비 길이를 특징으로 사용을 하자. 이 네 개의 특징은 세 개의 부류를 섹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클래스를 잘 구분해 줄 거다. 이런 사람의 직관에 의해서 네 개를 설계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자를 들고 실제 재고 그 값을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150개 샘플을 수집을 했죠. 현대는 그런 식으로 사람이 특징을 않고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성능이 달성이 됐고 인공지능이 다시 부활한 근본 원인이 됐죠. 자, 우리가 이제 특징 공간을 2차원으로 축소를 해서 보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맨 왼쪽처럼 돼 있다고 그러면 정말 쉬워요. 어떤 선형 분류기가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그냥 빨간 부류하고 파란 부류를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데이터는 별로 없고 이제 비선형 분류가 필요한 이제 비번 같은 그림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어떤 이런 비선형 non-linear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근데 실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오류를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태반이죠. 100% 정확률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데이터 성질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98%, 99%까지 그 성능을 올릴 수가 있죠. 근데 C하고 D가 같은 데이터인데 특징을 다른 특징을 썼다 그러면 그 D보다는 C가 더 좋은 특징이죠. 왜 그러냐면 오류를 범하는 게 C가 더 적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계학습 모델은 특징을 설계를 하는데 D보다는 C 같은 상황,
만들어지는 특징을 잘 골라내야 돼요. 예전에는 이런 특징을 골라내는 일을 많이 연구들을 했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딥러닝이 자동으로 최적화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지금 이제 많이 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특징 값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치형 특징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데 아이리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4개 특징이 있는데 4개 특징이 실수로 표현이 돼요. 길이 너비기 때문에. 거리 개념이 있어요. 5.0은 4.0에 더 가까워요. 3.0보다. 이런 거리 개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실수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정수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0 아니면 1인 이진값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테고리컬 피처라고 해서 이제 범주형 특징이 있는데 학점, 수능 등급, 혈액형, 지역 등이 대표적인데 이 범주형 특징에는 순서형이 있고 이름형이 있는데 순서형은 학점 A하고 B하고 C하고 D 수능 등급 0등,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형이죠. 이 순서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 개념이 있고 A, B, C, D, F 이런 학점이 있으면 그냥 순서대로 점수를 부여를 해서 쓰면 돼요. A는 뭐 1, B 학점은 2, C 학점은 3, D 학점은 4, F는 5.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수치형으로 바꿔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름형이 있는데 이름형은 뭐 혈액형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형, B형, O형, AB형이 있는데 A가 O형보다 B형에 가깝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 개념이 없죠.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원합 코드로 표현해서 쓰는데 가령 A형은 1000, B형은 01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씁니다. 자, 3.5절은 이제 필기 숫자. 우리가 이제 아이리스 인식해보는 것만 해봤는데 이제 필기 숫자를 인식하는 걸로 좀 확장을 하고요. 필기 숫자가 있으면 이제 특징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특징을 추출할 거냐. 여기서는 그냥 화소값을 그냥 특징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순한 그 방식을 쓰기로 합시다. 그 다음 sklearn이 제공하는 이제 fit 함수로 모델링하고 프리드 함수로 예측을 하면 되고 이 과정은 이미 IRS에서 한번 봤어요. 과정은 똑같아요. 데이터만 달라지는 거죠. 한번 봅시다. 화소 각각을 특징으로 이제 간주를 한다고 그러면 8x8 맵으로 표현되니까 특징이 이제 그 88, 64, 64개가 있는 셈이고 이게 이제 그 영상이기 때문에 2차원 구조를 갖는데 이걸 이제 SVM이라는 모델에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1차원 구조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쭉 이어붙이면 되죠. 그래서 뭐 00, 5, 13, 9, 11에서 쭉 이렇게 이어붙이면 64차원의 특징 벡터가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살펴봅시다. sklearn에서 데이터셋 임포트하고 SVM 임포트하고 로드 디짓 해가지고 디짓이라는 객체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해서 SVC 호출해서 S라는 객체를 만들고 모델의 정보를 갖는 객체예요. 그 다음에 pit에서 digit.data, digit.target을 주고 그러면 학습을 마쳐요. 8번 해까지 하면 학습이 다 끝난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하죠. 그 아이리스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디지트에 있는 데이터를 다 훈련집합으로 써버렸죠. 학습에 써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훈련집합 앞에 있는 샘플 3개를 취해서 digit.data 0, 1, 2 3개를 취해서 new 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그냥 테스트 집합으로 예측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predict new d를 하고 결과를 RES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RES 출력을 해보니까 0, 1, 2초 앞에 있는 세 개가 부류 0, 부류 1, 부류 2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타겟에 보면 정답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0, 1, 2 정답을 출력을 해보니까 0, 1, 2죠. 세 개의 샘플을 제대로 맞춘 셈이죠. 이제 세 개의 샘플만 그 예시로 해봤는데 이제는 전체 데이터를 테스트 집합으로 간주를 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간단해요. s.predict하고 digit.data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보면 그리고 모든 샘플에 대해서 for i는 in range RES에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 RSI하고 digit.target이 같으면 즉 예측한 값과 정답이 같으면 즉 맞췄으면 옳게 인식을 했으면 그러면 걔를 그 리스트로 모으자. 그 샘플의 번호를. 근데 커렉트에는 맞춘 샘플의 그 번호들이 쭉 들어있어요. 정확률은 이 커렉트의 개수하고 RES 전체 샘플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아주 단순하죠. 나눠주고 애큐레시를 100을 곱해가지고 퍼센트로 환산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제 100%다 맞췄다는 거예요. 이 디지점 데이터가 그 1700 몇 자가 들어있었죠. 앞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3.2절인가. 그 놈을 다 맞췄다는 거죠. 이거 맞춘 것은 일단은 그 SK런이 제공해주는 디짓 데이터가 그 쉽게 넣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학습에 쓴 놈을 다시 또 테스트로 썼기 때문에 이 100%를 맞췄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17, 20행에서는 훈련 집합을 테스트 집합으로 간주하고 정확률을 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한 건가요? 아니면 반칙을 한 건가요? 사실은 성능 측정에서는 반칙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습에 쓴 놈을 다시 성능 측정을 했으니까 높은 성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즉, 이 테스트 단계에서는 학습에 사용을 하지 않았던, 즉 fit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별도로 떼놓았던 테스트 집합을 가지고 해야 이게 이제 진정한 이제 성능 측정이 되죠. 그 성능 측정은 이제 뒤에 가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쓰이는 패턴의 중요성이 되어 있는데 이 3.4 이 프로그램하고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3.1 프로그램은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모델을 SVC로 호출해서 만들고 fit라는 함수를 써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를 한 다음에 predict로 예측을 하고 성능을 측정하고 아주 유사해요. 자, 그 프로그램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잘 눈여겨보고 그걸 잘 활용을 해야 여러분이 고생을 않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2차 계산은 뒤에 또 정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그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패턴을 디자인 패턴이라고 부르고 계속 그 디자인 패턴을 활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눈썰미가 생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3.6절은 이제 성능 측정인데 성능 측정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뽑을 때도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기업들이 사활을 걸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인사과가 따로 있어서 인사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측정 장치를 써가지고 그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별을 해서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러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인 성능 측정은 아주 중요하다. 왜 그러냐? 자, 우리가 그 3장에서는 SVM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4장에 가면 이제 신경망 모델을 배우고 5장에 가면 이제 딥러닝 모델을 배우는데 자,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를 인식을 할 때 SVM을 쓸 수도 있고 신경망을 쓸 수도 있고 신경망 중에 딥러닝 모델을 쓸 수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그 높은 성능을 보장해주는 모델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바로 모델 선택이에요. 모델 셀렉션이거든요. 모델 셀렉션을 하려고 그러면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야만 되죠. 그래서 측정을 해보고 SVM 측정해보고 뭐 신경망 측정을 그랬더니 신경망이 가장 높더라. 정확률이. 그러면 이 걔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을 마쳤을 때 이놈을 현장에 설치를 할지 말지 더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거 판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 이제 그 제너럴리제이션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이제 일반화 능력이라고 해요. 일반화 능력. 이 일반화 능력은 학습을 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즉 별도로 감춰뒀던 그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죠. 즉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디지트 데이터를 피트할 때도 썼고 프리딕트 할 때도 썼기 때문에 얘는 일반화 능력을 제대로 측정을 못한 거예요. 자, 일반화 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발생을 할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성능 측정을 하고 아 얘가 어느 정도 하는구나 판정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 현장에 그 성능이 낮은 것을 설치를 하면 문제가 생기죠. 특히 의료나 이런 데서는 큰일이 나죠. 그래서 이런 비용이라든지 위험성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측정하는 건 좀 어렵고 결국은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잘 분할을 해서 어떤 것은 학습에 쓰고 어떤 것은 테스트에 쓰고 즉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을 잘 분할을 해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3.6절에서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혼돈 행렬하고 성능 측정 기준이 소개가 되는데 혼돈 행렬은 영어로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류별로 옳은 분류하고 이제 틀린 분류의 개수를 기록한 행렬인데 이제 이쪽에는 이제 참값이에요. 그라운드 트루스. 지금 정답이죠. 정답이고 요 이제 세로축은 그 예측은 부류예요. 모델이 예측을 한 거죠. 예를 들면 N22는 참값이 2인데 2로 예측을 한 거예요. 맞춘 거죠. 근데 이 1은 참값이 1인데 부류가 1이에요. 근데 2라고 잘못 예측한 거죠. 일반적으로 NIJ는 실제 부류는 J인데 모델이 I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I하고 J가 같으면 그 맞춘 거고 틀리면 다르면 이제 틀리게 분류를 한 거죠. 자,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부류가 딱 2개인 경우예요. 그래서 1번 부류, 2번 부류만 있는 경우인데 1번 부류를 긍정이라고 그러고 2번 부류를 이제 부정이라고 그러면 이런 그 2x2 그런 그 행렬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이런 긍정, 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의사가 그 어떤 고객이 왔을 때 환자인지 정상인지 구별하는 거고 또는 공장 라인에서 완성품이 나왔을 때 이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게 불량품인지 정상품인지 이런 경우. 또 어떤 영상이 있을 때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걸 긍정으로 보고 어떤 것을 부정으로 보냐면, 환자 같은 경우는 환자를 이제 긍정으로 봐요. 진단하는 경우는. 왜냐하면 의사가 그 진단하는 것은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검사를 하는 경우는 불량품을 지금 찾아내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찾아내고자 하는 대상, 즉 환자 또는 불량품을 우리가 보통 파지티브, 긍정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긍정, 부정, 이제 예측값 긍정, 부정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거 하고, 긍정을 긍정이라고 한 것은 true positive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긍정인데 부정으로 판정한 것은 false negative, 줄여서 FN이라고 그래요. 네거티브. 즉 정상인인데, 아니죠. 환자인데 즉 긍정인데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정상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false negative에 해당이 되죠. 네거티브라고 잘못 판정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false negative하고 false positive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긍정과 부정을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의 위치 이런 걸 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성능 측정 기준이 이제 문제의 유형에 따라 되게 많은데, 정확률이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정확률은 마친 샘플을 전체 샘플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 혼돈 행렬 같은 경우는 대각선에 있는 걸 다 더한 것을 이 전체 더한 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에서는 보통 특이도와 민감도를 많이 쓰고, 정보검색에서는 이제 정밀도하고 재현율을 많이 쓰는데, 가령 정보검색 같은 경우 이제 정밀도는 true positive하고 false positive를 더한 거, 즉 true positive를 이 두 개를 더한 값으로 나눠준 거가 이제 정밀도고, 재현율은 이 TP를 TP 더하기 FN 이 두 개를 더한 걸로 나눠준 거가 이제 재현율이 되죠. 자, 3.6.2절은 중요한 또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아까 일반화 능력을 측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 데이터를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학습을 할 때는 훈련 데이터만 써야 돼요. 학습을 마치면 그때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감춰뒀던 테스트 집합으로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제대로 된 일반화 능력을 측정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훈련, 검증, 테스트 집합으로 쪼개서 하는 경우도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훈련 집합, 테스트 집합으로 분할해서 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훈련 집합, 검증 집합, 테스트 집합으로 나눠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훈련 집합, 검증 집합, 테스트 집합으로 나누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모델 선택이 포함이 된 경우예요. 자, 단순하게 생각해서 SVM하고 신경망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SVM을 써야 될지 신경망을 써야 될지를 몰라요. 누가 성능이 좋을지 몰라,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훈련 집합, 검증 집합, 테스트 집합 세 개로 분할을 한 다음에 학습 단계에서는 훈련 집합하고 검증 집합만 쓰는 거예요. SVM을 훈련 집합으로 학습을 해요. 그 다음에 검증 집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 그때 95%가 나왔어요. 이제는 신경망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검증 집합 가지고 성능을 측정했더니 93%가 나왔어. 그러면 SVM 성능이 더 좋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SVM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즉 모델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SVM을 쓰기로 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 집합, 검증 집합을 합쳐서 그거 가지고 이제 SVM을 학습을 한 다음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썼던 감춰뒀던 테스트 집합을 가지고 이제 성능을 측정해서 내가 SVM이라는 그 모델을 그 학습을 해서 했더니 뭐 성능이 뭐 얼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대로 그 모델 선택까지 해서 그 일반화 능력을 측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모델 선택이 필요 없어. 내가 그냥 SVM을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SVM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 그때는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으로 나눈 다음에 훈련 집합으로 SVM을 학습을 하고 테스트 집합으로 성능을 측정을 하면 돼요. 자, 프로그램 3.5는 그 모델 선택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훈련과 테스트로 나눠서 하는 경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필기 숫자 인식, 이때는 디지트점 데이터를 피트에도 쓰고 프리딕트에 썼죠. 그래서 반칙을 한 셈이에요. 일반화 능력을 제대로 측정을 못했어. 자, 이제는 두 개로 나눈 다음에 그 각각을 나눠서 써야 돼요. 아까하고 비슷해요. 단지 sklearn의 모델 셀렉션이라는 모델 셀렉션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프리트라는 함수를 이제 읽어드려요. 얘가 데이터를 트레인, 즉 훈련 집합하고 테스트 집합으로 나눠주는 그런 함수예요. 이런 함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일일이 코딩해가지고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 함수를 쓰면 돼요. 아주 유용해요. 자, 7행에서 앞에처럼 로드 디지트 해가지고 디지트라는 객체에 저장을 하고 트레인 테스트 스프릿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디지점 데이터하고 디지점 타겟을 특징 벡터 데이터와 레이블 데이터를 0.6%로 나눠라. 즉 6대 4로 트레인 테스트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나눠가지고 이 4개의 객체가 이제 반환이 되는데 Xtrain, Xtest 이 두 개 Xtrain, Xtest, Ytrain, Ytest가 반환이 되는데 이 트레인이 붙은 애가 이제 훈련 집합이죠. 얘하고 얘가 이제 훈련 집합이고 얘하고 얘가 이제 테스트 집합이에요. 즉 특징 벡터 레이블, 특징 벡터 레이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앞에 한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근데 아까는 이제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트레인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거죠. X 트레인, Y 트레인 가지고 훈련 집합만 가지고 그 피트 함수를 호출해서 하고 그 다음에 프리딕터 할 때는 테스트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이블이 그 반환이 되고 이제 컨피전 매트릭스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 넘파이에 지로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리가 10개니까 10 by 10 그 매트릭스 만들고 0으로 이제 초기화된 매트릭스죠. 그 다음에 모든 샘플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conf less i 이게 이제 예측한 거죠. 그 다음에 y 테스트 이게 그 정답이죠. 그래서 이 칸을 하나 증가를 시키면 되죠. 그리고 이 컴퓨전 매트릭 출력을 해보면 이제 이런 컴퓨전 매트릭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요 열을 이 컬럼을 살펴보면 이 컬럼은 이건 이제 0, 1, 2, 2니까 그 2에 속해요. 이제 부류로 치면 이제 그 예를 이제 1, 2, 3, 4라고 보면 이제 3번 부류에 속하는 실제 숫자는 이제 2인데 0부터 시작하니까요. 부류 3에 속하는 샘플을 73개는 제대로 맞췄고 1개는
부류가 3인데 2라고 그랬고 한 개는 부류가 8인데 부류가 3인데 8이라고 한 거죠. 이게 이제 8이어야 되겠네요. 뭐 다른 컬럼도 이제 비슷해요. 비슷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게 숫자가 이제 0부터 이제 9까지 있어서 뭐 부류를 0, 1, 2, 3, 4에서 국가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1, 2, 3, 4, 5, 6 해가지고 이제 10까지 부류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8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틀렸네요. 정확률은 어떻게 측정하면 되냐면 NO 커렉트 맞춘 샘플을 0으로 놓고 그 10개 부류니까 이걸 다 더하는 거죠. 76 더하기 78, 66, 73 대각선에 있는 더하면 되니까 그 컴프 II에 있는 놈을 다 더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NO 커렉트를 랭 RES 샘플 전체 개수로 나누면 애큐러시가 측정이 되는데 보면 이제 98.748%를 맞췄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훈련 집합으로 다 쓰고 또 걔들을 가지고 또 테스트를 반칙을 한 경우는 100% 다 맞췄는데 트레인 테스트로 나눠 가지고 하니까 이제 98.748%를 맞췄어요. 이게 이제 진정한 일반화 능력이죠. 자, 여러분이 이 코드를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 지금 이 책에 있는 거하고 다른 컴퓨전 매트릭스, 다른 애큐러시가 측정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계학습이 난수를 많이 써요. 난수를 많이 써요. 랜덤 넘버를.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난수가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요 학습한 모델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죠. 특히 이때 이제 6대 4로 나눌 때 이 난수를 생성을 해서 6대 4로 나누거든요. 이게 실행을 할 때마다 그 훈련 집합하고 테스트 집합이 다르게 나눠져요. 그래서 성능이 다르죠. 자, 여러분이 여러 번 실험했는데도 같은 성능이 나올 필요가 있다 그러면 np.random.seed 해가지고 이 0을 주면 돼요. 이 0은 뭐 다른 값 줘도 돼요. 100 줘도 되고 200 줘도 되는데 항상 같은 값을 주고 실행을 하면 항상 그 난수가 생성되는 순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사난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수도나 랜덤 넘버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이제 크로스 베리데이션이라는 우리말로 이제 교차 검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나중에 논문을 쓴다든지 또는 실제로 현장에 실용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럴 때는 교차 검증을 쓰는 게 아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프로그램 3-5는 일반화 능력을 재는데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흠결이 없어요. 왜? 트레인 테스트로 나눠놓고 트레인 데이터만 가지고 피트로 함수를 학습을 했고 프리딕터 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면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미한 성능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디짓 데이터만 해도 한 1700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행을 할 때마다 훈련 집합하고 테스트 집합이 다르게 분할이 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게 상당히 그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즉 우연히 높은 정확률을 얻을 수도 있고 우연히 낮은 정확률을 얻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우연히 높은 정확률을 얻었다. 얘 99.9%를 하네. 잘 됐어. 이제 현장에 설치를 하자. 이렇게 된 현장에 갔더니 잘 못해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우연성을 배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 교차 검증을 써야 되는데 이제 K-fold cross validation, K겹 교차 검증 같은 게 어떻게 하냐? 자, 모델 선택이 없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그 K가 5라고 그러면 5개로 등분을 해요. 데이터를. 그렇게 한 다음에 실험을 5번 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5번 피트로 학습하고 프리딕트로 예측하는 것을 5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맨 앞에 있는 놈을 테스트로 쓰고 나머지 4개를 학습으로 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학습으로 쓰고, 세 번째는 세 번째 것을 테스트 데이터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쓰고, 이것을 5번 한 다음에 5번 얻은 성능을 평균을 해가지고 최종 성능을 간주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통계적으로 훨씬 유의미한, 컨피던스가 높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 거죠. 여러 번 해가지고 평균을 냈기 때문에. 자, 이제 A 같은 경우 이제 모델 선택이 포함된 경우인데, 이건 이제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유추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프로그램 3-6은 교차 검증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sklearn의 모델 셀렉션에서 크로스 벨 스코어라는 함수를 임포트를 하고요. 자, 6번 행에서 로드 디지트를 하고, 그 다음 7번 행에서 그 S라는 SVM 모델을 생성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크로스 벨 스코어인데 S라는 모델을 주고, 그 다음에 디지점 데이터, 특징 벡터죠. 그 다음에 디지점 타겟, 레이블을 주고 CV5, 5겹 교차 검증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처럼 5개로 쪼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10으로 주면 이걸 10등분 해가지고 실험을 10번 해가지고 평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애큐러시를 저장을 하면 애큐러시를 출력을 해보면 이 5번 각각의 성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97.5, 95.2, 02, 98.3, 99.1, 95.7 이런 값이 있죠. 꽤 들쭉날쭉하죠. 그 다음에 애큐러시점 민을 하면 얘가 이제 그 평균이 나와서 이 평균 5개의 평균은 97.164고 표준 편차는 0.01을 얻었죠. 그래서 97.164 평균, 크로스 베리데이션 평균이죠. 자,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그 일을 할 때는 더더욱이나 교차 검증을 꼭 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얻은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3.7절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그 SVM이라는 모델을 썼는데 도대체 인공지능이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SVM이라는 모델, 기계학습 모델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SVM을 모델을 만들고 피트를 하고 프리딕트를 해서 그냥 해본 거에 불과하죠. SVM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원리를 작용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다른 책들에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동작 원리를 이해를 못한 채로 그냥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책은 동작 원리를 적절한 깊이까지 설명을 해요. 그러고 이제 실습에 들어갑니다. 자, 인공지능은 일단은 이제 철저히 이제 수학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샘플은 특징 벡터로 표현되고, 특징 벡터라는 것은 특징 공간의 어떤 한 점이라는 거, 그리고 그 점에 그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예를 들면 특징이 2개다. 그래서 2차원이고 샘플이 딱 4개 뿐이다. 그리고 부류가 A하고 D가 같은 부류고 B하고 C가 같은 부류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형 분류기를 쓰면
어떤 선형 분류기를 쓰더라도 하나는 틀리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선형 분류기를 쓰면 얘가 틀리는 거예요. 이 선형 분류기는 이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이 그 두 개의 부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는 틀릴 수밖에 없죠. 자, 인식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그 앞 단계에서는 이 특징 공간을 트랜스폼을 해요. 변환을 해요. 인식하기에 성능을 높이기에 더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죠.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원래 x1, x2인데 이놈을 이런 공간으로 바꿔가지고 x라는 특징 벡터를 x-라는 특징 벡터로 바꾸면 a-d-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 b-하고 c-가 위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특징 변환을 하면 이제는 이 성분을 가지고 두 영역으로 나누면 그 두 개의 분류가 완벽하게 네 개의 샘플이 100% 옳게 분류가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분할하기에 유리한 공간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 경계를 찾는 겁니다. 디시전 바운더리를. 자, 우리가 일단은 그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결정 경계를 우리가 선형으로 이렇게 국한을 하면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결정 경계를 우리가 찾아내면 부류 1하고 부류 2를 완벽하게 분류를 해낼 수 있어요. fit라는 함수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직선을 찾아낸 일을 하는 거예요. 직선을 찾아낸 일을 학습을 하죠. 자, 얘는 이제 3차원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 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에 평면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머리 위로 지나가서 그 평면 아래쪽은 부유일, 평면 위쪽은 부류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피트라는 함수는 이런 평면을 찾아줘요. 수학에 의존을 해서. 자, 근데 지금까지는 뭐 2차원, 3차원 뭐 이런 간단한 예시를 했는데 현대 기계학습이 다루는 데이터는 차원이 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아니고 작게는 수십 차원, 많게는 수백, 수만 차원에 해당이 돼요. 이게 정말 복잡한 어떤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예쁘게 뭐 위쪽에 부류 1이 있고 부류 2가 밑에 있다 이렇게 하질 않고 굉장히 많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비선형 그 분류기가 이 곡선 또는 곡면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돼 있죠. 자, 5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딥러닝 공부를 할 텐데 딥러닝을 어떻게 하냐. 층을 많이 둬가지고 층마다 얘가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거거든요. 층이 10개라고 그러면 10번 변환하는 거예요. 변환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꼬임을 풀어내는 거죠. 즉, 이 결정 경계를 만들기 쉽게 변환한 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그 결정 경계를 계산을 해내는 이런 방식을 딥러닝에 쓰고 있죠. 그게 바로 그 성능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비선형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선형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 속이 꽉 찬 샘플들하고 속이 빈 두 개의 부류가 있는데 여기 아웃라이어가 하나 있다는 거죠. 아웃라이어가. 레이블링을 할 때 사람이 잘못 레이블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측정을 할 때 어떤 값이 잘못 기록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런 아주 그 이상한 샘플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그 fit라는 함수를 써서 학습을 하면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이런 곡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복잡한 곡선을 만들면 바람직하지가 않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통 오버피팅 발생을 했다.
과잉적합이 발생을 했다. 이건 이제 5장에서 다시 공부를 하니까 여기서는 과잉적합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만 해두면 돼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요 이제 그 빨간 세모 샘플이 이제 테스트 샘플로 새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이 속이 꽉 찬 샘플들 류전에 있기 때문에 이 속이 꽉 찬 샘플로 분류를 하는 게 좋은데 이 복잡한 곡선에 의하면 얘가 속이 빈 샘플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오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집합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성능을 보이는데 새로 만들어진 테스트 샘플에서는 성능이 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좀 더 단순한 어떤 이런 결정 경계를 만드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거죠. 자, 5장에 가서 다시 이제 이런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원인하고 대처법들을 공부를 하기로 하고 여기서 기억만 해둡시다. 자, SVM은 자, 우리가 일단 그 2차원 특징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 피트라는 함수가 1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 피트가 제대로 못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류가 엄청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자, 2라는 결정 경계를 만들었으면 훈련 집합에 대해서는 100% 맞춰요. 잘한 거예요. 자, 3번이라는 결정 경계를 피트 함수가 만들어줬다. 그러면 얘도 잘했어요. 100% 맞추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어요. 2하고 3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게 있는데 훈련 집합에 대한 성능만 가지고 보면 2나 3이나 똑같은데 SVM은 3을 더 선호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S가 훨씬 크거든요. 자, SVM에서 이 S를 그 여백이라고 부르는데 여백이 2보다는 3이 크다는 거예요. 즉 샘플에 약간의 변형이 생겼을 때 2는 자칫하면 얘가 이게 넘어가가지고 오류가 날 수가 있는데 3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적다는 거죠. 3이 더 좋다는 거예요. SVM은 3을 찾아줘요. 자, 비선형으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선형. SVM은 여백을 최대화해서 일반화 능력을 최대화하는 그런 이론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비선형 분리기로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공간을 이제 변형을 하는 거예요. 변형을 해요. 공간을 변형할 때 쓰는 게 커널 함수인데 보통 SVM에 쓰는 커널 함수가 폴리노미얼 펑션, 레디얼 베이스 펑션, 줄여서 RBF라고 그래요. 또 시그모이드 함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자, 여러분이 그 SVM을 쓸 때는 폴리노미얼을 쓸 건지 RBF를 쓸 건지 시그모이드를 쓸 건지 매개 변수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하이퍼 매개 변수예요.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동작이 조금씩 달라져요. 성능도 달라져요. 하이퍼 매개 변수. 그 다음 C라는 하이퍼 매개 변수가 있는데 C는 어차피 아무리 그 좋은 커널 함수를 쓰고 피트 함수가 잘 하더라도 100%는 불가능하거든요. 데이터 자체가. 그러면 여백을 크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틀리는 샘플을 적게 할 건지 이것을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C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그걸 조절하는 게 C다. 자, C를 크게 하면 여백은 작아지는데 대신 훈련 집합을 아주 잘 맞춰요. 즉 훈련 집합에 대한 정확률은 높지만 일반화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C를 작게 하면 그 반대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C를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C도 하이퍼 매개 변수예요. 자, 우리가 그 프로그램 3-4에서는 이제 감마를 0.1로 쓰고 C를 10으로 했는데 C를 이제 10으로 한 거고 이 감마는 이제 RBF 커널 함수에 관련된 하이퍼 매개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RBF를 쓰고 RBF 중에서 감마를 0.1로 세팅을 한다 이거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른 SVM 그 모델을 그 폴리노미얼 이런 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여러분 구글로 검색을 해서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장까지 마쳤습니다. 3장은 이제 3절까지 그 1시간 50분, 그 다음에 이후를 또 50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시간짜리로 녹화가 됐네요. 자, 3장은 이걸로 마칠게요. 자, 여러분 4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